최충원의 집권 시기에 대륙의 정세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대륙의 혼돈과 몽골의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고려의 북방 대륙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단 변화의 새로운 주인공은 이 몽골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로 치면 이제 희종 2년, 1206년인데요. 네. 태무진이 몽골족을 통일하고, 몽골 제국의 황제로 즉위합니다. 네. 이후에 이제 금나라를 공격하는데, 금나라가 이제 몽골 제국에 밀려가지고, 수도를 이제 개봉으로 지도에 나오는데, 옮겨야 됐죠. 네. 남한 거죠, 그죠? 네네. 네. 이렇게 금나라가 위축되는 것을 보니까 이 동북아 정세에서 일대 이제 급격한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네. 새로운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네네. 네. 금나라가 힘이 다해가는구나라고 판단한 이런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선은 이제 거란족 야율류가 대요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대요를 평정할 것을 명받은 포선마느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평정에는 실패하고 다만 이 일대가 무증상이 됐구나 싶어서 자기도 나라를 세웁니다. 대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동북면. 네네네. 네. 이 대진을 주로 고려에서는 이제 동진이라 불렀어요. 예, 예. 그리고 이 대요가 이후에 이제 친몽고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 본 거란의 일부 세력들이 이럴 순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반몽골 태세를 분명히하면서 네. 새로운 후요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또 건설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지도상에 보여지듯이 우리랑 바로 인접해 있는 저 일대가 되겠는데요. 네, 서북면 일대 경계에 위치했던 게 이제 바로 이제 후요가 되는 거죠. 네네. 네. 상황이 이렇듯 이제 몽골 세력이 계속 세력을 뻗쳐오고 있었고 고려를 둘러싼 환경은 바로 맞닿아 있는 후요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동진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 뭐 금나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재한 상황이죠. 네. 후요 뒤로는 막강한 몽골 제국이 도사리고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그 야유루가를 내쫓고 이제 후요를 세운 거란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후요 위치가 저 몽골하고 이 동진 그리고 금나라 이거 다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는 결국은 고려밖에 없다. 이런 판단에서 1216년 고종 3년인데 이 고려에 쳐들어와요. 그럴 때 이제 고려의 그 대표적인 장군들이 노원순, 오응부, 김치려 이런 장군들이 여기에 이제 맞서서 이제 싸우게 돼요. 특히 개평역에서 거란과 고려의 대군이 이제 맞붙었는데 바로 이때 후군을 이끌던 김치려 장군이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또 일부 매복했던 거란군이 쳐들어왔는데 또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란군의 후방을 쳤는데 승리하고 매복에 있던 거란군이 쳐들어오니까 또 다시 승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그 앞에 소개했던 노원순, 오응부, 김치려 이 회의를 열어요. 아무리 거란을 일단은 물리쳤지만 워낙 대군이니 일단 성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기회를 엿보자. 그런데 이제 김치려 장군이 어떤 면에서는 반대하고 났어요. 그냥 바로 이때 확실하게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김치려 장군의 지휘로 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장면은 이때 김치려 장군의 장남이 전사를 해요. 우리 마치 임진왜란 때 이수인 장군 아들이 이제 전사하는 또 그런 느낌하고도 좀 닮아 있는데 이 김치려 장군은 상당히 기억해야 할 인물입니다. 네. 어쨌든 이 김치려 장군의 활약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김치려 장군이 이제 군수풍을 운반하고 있을 때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도 이제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들을 다 물리쳐내고 하는데 이제 이 당시 이제 전체를 책임졌던 정방보 조충 원수와 부원수가 이끄는 고려군이 크게 실수를 한 거네요.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런 날이야 뭐 방심을 했군요. 네네. 애들도 이제 쉬겠지라고 했는데 바로 약간 뭐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먹었나 봐요. 그래서 비 오는 틈을 타서 공격을 받고는 그야말로 이 본진이 대패를 하게 되니까 이후로는 그동안의 여러 승리들도 소용없이 이제 파죽지세로 밀리게 되고 그래서 거의 선유부까지 이제 거란군이
몰려들어오게 됩니다. 네. 선유문이라고 하는데 개경 코앞이잖아요. 그렇죠. 개경 네. 코앞에 이제 배서문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이제 개경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싶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말머리를 돌려서 개경을 치지 않고 이 동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이제 말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에 이제 철원, 춘천, 원주 등등을 쭉 함락해가면서 일대를 공략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도 또 한 번 김칠의 장군이 또 진면목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이제 진압을 책임지게 된 김칠호 장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은세 장군이 이들을 쫓아가지고 제천에서 일단 한번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박달재에 이르렀는데 박달재를 보면서 이제 당시 이제 최은세 장군은 그 고개 밑에서 진을 치자라고 했는데 김칠호 장군이 고개 위에 가서 진을 칠 것을 주장을 했고 지리적 유리함을 좀 파악했군요. 그러니까 지리적 유리함 자체가 전쟁에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해서 거기에 진을 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란군이 와 보니까 높은 고지에 이제 고려군이 장악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거기다 그 유명한 박달재. 네. 울고 넘는 박달재. 거란군이 이제 울고 넘어야 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거란군이 이 김칠의 장군의 패퇴하고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해서 그 노래가 나왔어요. 예, 하여튼 이때 거란군이 여기서 거의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뭐 거의 노약자들, 부인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전부 함흥 쪽으로 해서 대진 쪽으로, 함경도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거란족의 침입은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긴 했습니다만 나름 잘 막아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됐어요? 이 거란군을 좀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이 김칠의 장군이 이때 좀 병을 얻어서 개경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사이에 거란이 이제 동북면의 여진 쪽으로 들어가서 이들과 합세해서 지금의 그 함흥 쪽으로 이제 완전히 쳐들어와서 이 일대를 장악을 동쪽의 여진들하고 합세를 했군요. 이 함흥이 바로 그 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힘을 합해서 다시 이제 고종 5년에 대규모 거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파면시켰던 조총을 서북면 운수 그리고 이 김칠열을 이제 병에서 회복되니까 병마사로 삼아서 이 대응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조총이 이때 이 복직된 후에는 상당히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거란군을 지금의 이 평양 서경동 쪽에 위치한 강동성까지 완전히 이제 몰아내요. 근데 이때 엄청난 정말 변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거란군 뒤에 엄청난 대군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몽골군의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제 공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후요 뒤에 도사리고 있던 몽골 제국이 드디어 이제 후요를 걷어내고 직접 고려로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들어온 군대가 몽골군이 합진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던 군대 1만 명이었고 1만 명. 그 다음에 이때 동진이 몽골에게 사실상 이제 연대 혹은 반투항한 상태에서 동진군 2만 명이 완한자연이라는 장소에 있는 동진군 2만 명이 합산 3만 명이 대군이었습니다. 거란 전쟁 이후에 이제 최고의 대군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일대를 쭉 함락하면서 내려오다가 그 계절인 만큼 그 폭설을 만나고 그래서 군량 조달이 되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들 대신해서 거란을 물리쳐 줄 테니까 식량을 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와 형제의 명약을 맺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몽골이 고려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변방에 있는 후요 거란을 치기 위해서 내려온 건가? 제가 보기에는 고려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를 확실하게 자기의 우방으로 만들어 두려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때는 뭐 금나라와의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가 그쪽 편 들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려로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일단 군량 1000석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화친에 응하겠다는 뜻도 밝히는데 이게 이제 이 몽골군이 보기에는 좀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친서를 갖고 와라 라고 하든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끝에 가서는 그렇다면 좀 책임질 만한 장소를 보내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이때 또 이제 그 김치래 장군이 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김치래 장군이 당도를 해서 그 합진을 만나니까 합진이 첫눈에 좀 뭐지 싶은 거예요. 일단 외모가 너무 범상치 않아서.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용모. 그러니까 합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당신처럼 이제 멋있는 사람 없다. 멋있다고 표현 안 하지만 기이한 용모를 가진 사람 처음 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어쨌든 몽고 황제에 대해 예를 갖춰라. 그리고 이제 동진국 황제에 대해서도 예를 갖춰라. 요구를 하는데 김치래가 답하기를 한하늘의 태양이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몽골 황제한테만 딱 예를 갖추니까 여기에 또 더 마음에 깜빡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이제 합진이 눈에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워낙 마음에 드니까, 우리도 이제 만나게 되면 사람들하고 친해지게 되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렇죠. 친구를 할지, 형아우를 할지 뭐 그러잖아요. 네네. 합진이 먼저 물어본 거죠. 또 자기는 이제 아직 50이 안 됐다. 그 말은 곧 47에서 49 요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김치래 이때 나이가 48이었어요. 네. 비슷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한두 살 차이. 네. 근데 예술이 좀 못됐다. 한 10살 뻥을 딱 칩니다. 김치려가. 예, 형님이시군요. 해서 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좀 더 흥미로운 그 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김치라고 합진 사이에 이제 조충이 합세를 하게 되는데요. 합진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하고 그럼 조충하고는 누가 또 위냐? 조충이 위다. 하니까 이제 합진은 제일 막내가 된 거죠, 졸지에. 그래서 또 이 술자리 장면이 상당히 독특해요. 이거를 박하병님도 아주 흥미롭게 묘사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이 장면은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 한 번씩은 다 겪어봤던 장면인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그릴 수 없는 아주 딱 이 만화만 보더라도 괜히 술 마시고 싶은 벌컥 그 멘트도 쭉 이러니까 야 진짜 뭘 술을 한잔 해야 되겠네. 지금 박하병님 조금 전에 딱 군침을 딱 먼저 그럴 리가요. 그래서 이제 요 술자리를 가지면서 합진은 김치래 장군에게 더욱 매료되었고 이때 또 동진국의 원수였던 완한자연도 합류를 하게 되었고 또 완한자연도 조충에게 상당히 이제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조충이 술에 취해서 완한자연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요. 근데 이 완한자연이 이거 자기가 이제 뭐 일어서거나 해버리면 조충이 깰까봐 계속 그 자리로 그 자세로 있었다라는 이런 정말 재밌는 기록도. 아마 그때 조충이 일어나고 나서 1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술자리 얘기를 계속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의답한 게 고종 5년 1218년 그의 말이었는데 한 달 뒤에 마침내 이제 공동의 목적이 이제 강동성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몽골군, 동진군, 고려군이 합세해서 이제 강동성을 치게 됩니다. 장술가리의 맹약식을 가졌다고. 네네. 그래서 그 성을 치게 돼서 사실상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동성에 있던 이제 거란 세력들이 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지 거란의 장수는 이제 목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남은 군사와 이제 거란 백성들은 성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항복하는데 그 숫자가 이제 5만에 이르렀다고 해요. 모든 그 전황은 마무리가 됐고 그림처럼 이제 그 삼국의 장수들이 맹약식을 맺게 됩니다. 이 맹약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거는 장수들끼리 맹약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나라 대 나라의 조약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고려가 완전히 그 몽골에 대한 항전을 포기한 이후에는 이때가 양국이 이제 공식 그 우호조약을 맺은 그때로 딱 이제 평가됩니다. 최초의 최초의 사건으로.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의 싸움은 다 있고 그때 그렇게 손잡은 이후로 우리는 정말
한 집안 같은 사이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몽골과의 첫 만남은 아주 그 좋은 인연이었죠. 네. 이제 거란이라는 그 공동의 적을 치기 위해서 이 명예학식도 가졌고 또 실제로 거란을 물리쳤으니까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첫 대면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합진이 개경으로 몽골 사신을 보내 이제 고려국왕에게 인사를 하게 하는데 이 문무백관이 쫙 도열해가지고 이 몽골 그 사신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몽골 사신은 그런데 이때부터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오만한 자세, 포리대왕이라는 인물인데 이 고려왕에게 예를 표하지도 않고 걸어가 국서를 또 전하는 이런 결례를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우호적인 첫 만남인데 뭔가 약간 삐끗대는 듯한 이런 또 장면이 나와요. 몽골 제국이 아직까지 그때는 그런 외교 이런 그렇죠. 예 같은 걸 잘 모르는 잘 몰랐던 층이 있지 않았을까요? 의도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 경우가 오히려 특수한 게 이때는 아무리 이제 고려를 이제 후습해서 우국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몽골 제국이 해왔던 것들은 주변 나라를 치고 점령하고 치고 점령하고 이런 과정이었단 말이죠. 다 이제 바다를 약탈과 투항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와서 굉장히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고조 조정에서는 이 우호의 표시로 금은 뭐 그리고 이제 금은으로 만든 그릇, 비단, 수달피 등 선물도 잔뜩 보내요. 그러자 이제 합진의 몽골군은 일단 동진군 그 연합했던 40여 명 정도만을 남겨두고 이제 일단 철수를 했고 고려 쪽에서도 이제 의류 일대의 그 성들을 순찰하면서 이제 거란족을 이제 물리친 후에 이 여러 가지 그 군비 점검을 이제 마친 후에 이제 철수를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셨지만 몽골과의 첫 대면은 지휘 장수들은 상당히 이제 의기투합하고 뭔가 이제 성공적인 연대처럼 보였는데 이 몽골 사신의 그 무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뭔가 어떤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어떤 서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몽골과 첫 대면에서 손잡고 거란군을 몰아냈던 이 고려의 조정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시간에는 최씨가의 권력 회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